책을 통해 얻게 되는 불편함을 외면하지 않고 대화를 통해 직면하는 불편한 독서 모임 불독입니다. 안녕하세요, 구지입니다. 안녕하세요, 오리입니다. 네, 저희가 오늘 책 이야기를 할 건데요. 네, 하기 전에 잠시 다른 안내 말씀 드리고 시작하려고 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한 몇 주 전이죠. 네네. 서수진 작가의 코리안 티처라는 책을 방송을 했었는데요. 네, 계속 얘기해 주세요. 그때 저희가 이제 등장인물 4명을 중심으로 한 명씩 이렇게 얘기를 했었어요. 네, 그래서 첫 번째 등장인물이었던 선희에 관련된 에피소드를 얘기하면서 그 선희가 인스타그램에 태그를 당하잖아요. 네, 그쵸. 자기가 원하지 않은, 그러니까 허락한 적 없는 사진이죠, 사실. 그렇죠. 불법 촬영을 당했고, 근데 그게 어떤 수위든 상관없이 그런 것이 인스타에 공개적으로 올라가 있는 상황이었죠. 그리고 해시태그가 코리안 프리티걸? 네, 이렇게 달려 있었는데, 사실 우리가 이게 다른 방송에서 그렇게 얘기했었잖아요. 피해자가 고통받으면 그건 피해다 라고 얘기했었는데 그 방송을 다시 듣는데 저희가 이게 문화가 다르니까 좀 다르지 않을까? 정말 그런 의도였을까? 애매하다라고 얘기를 했었죠. 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제일 하면 안 되는 행동을 했다. 가해자에게 서사를 만들어주려고 했다. 라는 것을 뒤늦게 반성하게 되었습니다. 저희도 그냥 얘기를 하고 그냥 지나갔다가 다시 들으니까 이건 좀 아닌 것 같다라는 생각이 퍼뜩 들더라고요. 네, 편집을 할 때도 그렇게까지 생각을 못 했는데 방송을 올리고 났더니 조금 우리가 잘못했는데? 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그 방송을 그렇다고 해서 이제 와서 막 편집해서 다시 올리고 이러기에는 너무 염치가 없는 것 같아서 네, 저희가 누군가를 또 불편하게 만들었을 수 있겠다. 그렇죠. 네, 그런 생각이 들어서, 예, 죄송합니다. 정정합니다. 네, 그래서 가해자의 서사는 사실 필요 없죠. 고통받은 사람이 있으면 그거에 집중하면 되는 거고, 그리고 또 한국에서는 그런 불법 촬영에 그런 해시태그를 다는 것은 당연히 잘못된 행동이고, 처벌받아야 되는 행동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습니다. 또 이런 생각을 더 강하게 하게 된 계기는 오늘 다루게 될 책 때문이기도 하죠. 네. 오늘 다루게 될 책은 정세랑 작가님의 시선으로부터 쉼표. 쉼표까지. 네. 정세랑님 책을 또 하게 되었는데. 네. 정세랑 작가님 책 너무 좋아가지고 네. 저희가 사실 아는 형 할 때 그 달에 2개 하려다가 시선으로부터를 오히려 좀 그 다음 달로 미룬 거죠, 지금. 네, 그러면 오늘 시선으로부터 시작하도록 하고 줄거리 먼저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명혜, 명은, 경아, 명준. 이들은 모두 심시선의 딸이자 아들이다. 그들은 그들의 가족들과 함께 심시선의 10주기를 맞아 제사를 지내러 무려 하와이로 떠나게 된다. 하와이는 심시선이 그녀의 젊은 시절을 M&M과 함께 보낸 곳이다. 심시선의 첫 번째 남편이자 천재 화가, 가족들 사이에선 M&M으로 불리는 마티아스 마우어는 심시선을 그의 소유물처럼 다뤘고 그녀를 대중의 혹독한 비난 속에 남겨놨다. 이후 심시선은 한 명의 살아있는 예술가이자 끊임없이 목소리를 내는 한 여성으로서 세월을 견뎌내며 살아왔다. 그리고 이제 시선의 가족들이 그녀를 각자의 방식으로 추억하며 하와이에서 그녀를 위한 선물을 준비해 간다. 네. 줄거리 소개 들었고요. 그럼 저희 오늘 불편 포인트 말씀드리겠습니다. 적극적인 여성이기보다는 현모양처가 최초의 여성 화폐 모델이 되는 나라에서 말하는 여성에게 던지는 사회의 탐탁치 않은 시선이 불편해졌습니다. 오늘 불포는 아주 간결하고 명료하죠? 네, 맞아요. 화폐에 대해서 깊게 생각해 본 적이 없었는데 사실은 모델에 대해서는 더더군다나 구지가 딱 짚어주더라고요.
네, 저도 사실은 뭐 평상시에 그런 생각을 하는 건 아니고 가끔씩 생각할 때 인물들은 다 조선시대 사람들이잖아요. 그쵸. 그래서 역시 우리나라는 유교 국가인가라는 생각도 들고, 그래서, 근데 조선시대 때 그러면 여성 위인을 넣는다는 거, 여성 화폐 모델을 할 만한 사람을 찾는다는 것은 어떤 의미일까라는 생각을 해봤는데, 심사임당이 나쁘다는 얘기는 아니지만, 그쵸. 굳이 21세기에 현모양처가 거의 대명사잖아요, 심사임당에. 그쵸. 그런 분을 굳이 꼭 21세기에 선택해서 모델로 넣었어야 했나? 왜냐하면 조선시대 때도 되게 훌륭한 여성상들이 많이 있거든요. 네. 제가 회의할 때도 얘기했듯이 네. 다양한 인물들이 있는데, 저는 사실 거상 김만덕이 제일 먼저 생각이 나긴 했었는데, 거상 김만덕 같은 경우는 제주에서 크게 무역업, 상인 이런 걸 하신 분이에요. 거상이라고 하니까. 네. 근데 여자들은 옛날에 제주도에 사는 여자들은 무트로 갈 수 없는 법령 같은 게 있었대요. 근데 어쨌든 그 안에서 굉장히 장사를 잘 하셨으니까 유명하겠죠. 네. 근데 그러다가 제주도가 크게 사람들이 힘들어지는 굉장히 가뭄으로 고통받던 시절이 있었다고 알고 있어요. 근데 그때 자신의 곳간을 열어서 제주민들을 돕고 살려낸 굉장히 대단한 그러니까 정말 오블리스 노블리제인가요? 노블리스 오블리제인가요? 노블리스 뭐. 네. 그래서 그걸 정말 조선시대 때 실천하신 분이시거든요. 그래서 왕한테 칭찬받고 네가 원하는 걸 해주겠다, 상을 주겠다 했더니 금강산 구경을 가고 싶습니다. 라고 해서 금강산을 여행한 여성이라고 이렇게 알고 있는데 굉장히 진취적이잖아요. 사실 어떻게 보면 그 사회에서 요구하는 법령 때문에 법을 위반하면서까지는 아니지만 자신이 할 수 있는 만큼 최선을 다하고 그리고 원하는 걸 얘기하라고 했을 때 여성들이라면 할 수 없었던 일을 요구해서 실천해 보이는. 근데 그걸 보면서 다른 여성들 같은 경우도 그렇게 생각했겠죠. 아, 여자도 저렇게까지 무언가 입에 오르내릴 수 있는 대단한 일을 할 수 있구나 라는 걸 조선시대 여성들에게도 이렇게 롤모델이 되어줄 수 있는 사람이 있었던 거죠. 그냥 자식 잘 키워서 그거 중요하긴 하겠지만 자식을 잘 키운 것만으로 주목받는 것은 좀 21세기의 화폐 모델로는 부적절하지 않나? 맞아요. 지금 말씀해주신 그 김만덕 님도 계시고 또 구지가 얘기했던 모델로서는 유관순 열사도 있고 그렇죠. 독립운동가도 굉장히 넣으실 분들이 많거든요, 사실. 맞아요. 그러니까 신사임당 님이 훌륭하지 않아서라기보다 정말 이 시대에 고를 수 있는 여성상은 얼마나 다양한가 또 우리가 본받을 수 있는 여성상 중에서 진취적인 분은 또 얼마나 많은가를 고려해 봤을 때 아쉽다라는 느낌이 있을 수도 있다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왜냐면 저희가 이번에 시선으로부터를 하면서 불포에서도 얘기했지만 말하는 여성, 무언가 불편함을 제기하는 사람들, 그 중에서도 여성은 얼마나 많은 시기와 질투, 비난, 그런 눈총? 눈총. 네, 이런 것들을 끊임없이 견뎌야 되는 삶을 살거든요. 맞습니다. 근데 그런 롤모델을 화폐에 찍는 멋있음이 있었으면 좀 더 좋았겠다. 우리가 이 책의 심시선을 보면서 더욱 느끼게 된 거죠. 네, 맞아요. 그래서 오늘의 불포는 이 말하는 여성에게 참 관대하지 못한 우리 사회의 분위기, 불편하다라는 걸로 정해봤고요. 이 책을 지으신 작가님 얘기를 또 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맞아요. 저희가 지난달에 보건교사 아는 영을 방송을 했었잖아요. 그죠? 네. 그때 방송을 한 이유는 넷플릭스 드라마를 앞두고 있었기 때문이죠. 맞아요. 근데 이제 지금 우리가 이 방송을 녹음하고 이 방송이 방송되는 그 시점에는 아마 이미 방영되고 있는 중이잖아요. 지금 그렇죠. 공개돼서 많은 사람들이 절찬리에. 네.
어떠셨어요? 혹시 다 보셨어요? 다 봤고요. 알면서 물어봤다. 짜여진 대화였다. 너무 좋아서 막 구지한테 진짜 좋다, 너무 잘 만들었다라는 얘기를 했던 것 같아요. 맞아요. 그리고 시즌2를 암시하는 이야기들이 곳곳에 숨어 있는 채로 끝났잖아요. 맞습니다. 그래서, 왜 6편밖에 안 만드셨어? 라는 기분이. 애정을 안 가질 수가 없었고요. 저는 심지어 구지에게 오히려 이 드라마화 되어서 각색된 버전이 나는 더 좋다라는 얘기까지 했었습니다. 맞아요. 그런 부분들이 뭐가 있었죠? 일단은 전체적으로 봤을 때 책을 보면 에피소드 형식으로 좀 뚝뚝 끊어진다는 느낌이 있었거든요. 물론은 나오는 인물들은 연결이 되지만, 근데 드라마로 봤을 때는 얘기가 좀 유기적으로 연결되는 느낌이 좀 들었었고요. 그 다음에 지금 기억하기로서는 혜민이 맞죠. 그 친구의 에피소드, 그리고 해파리? 해파리. 해파리가 이름이 바뀌어서 나오죠. 드라마에서. 아니, 그 옷 먹는 친구. 옷 먹는 친구? 옷 먹는 친구 되게 매력적이죠. 되게 배역들이 다 새로 보는 얼굴들인데 너무 신선했고, 제가 제일 좋아했던 에피소드는 5화. 김강선. 고등학교 동창이 나왔던. 초등학교 동창 아니에요? 고등학교. 애기 때 같이 옆자리에 앉았었던 거 아닌가? 고등학교. 그래요? 네. 그 드라마에서는 고등학교였거든요. 책에서는 초등학교였나요? 어쨌든. 근데 책에서는 그 김강선의 에피소드가 그렇게 강렬하지 않았었는데, 드라마에서는 그 5화 자체가 너무 한 편에 완결된 영화 같은 느낌이 탁 들더라고요. 그래서 아주 슬프게 전 눈물을 흘리면서 봤답니다. 맞아. 교복 입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 짧은 머리 아는 형이 정말 더 짧은 단발을 하고 있는 아는 형의 모습이 생각나네요. 네네. 맞아요. 근데 되게 좋았죠. 그리고 저는 좋았던 점 중에 하나가 럭키? 럭키가 남자 역할로 나온 게 여자 역할로 나온 게 너무 좋았어요. 그러니까요. 전 책에서 당연히 둘 다 남자일 줄 알았거든요. 책에서는 남자였던 것 같아요. 럭키 혼란이. 네. 근데 극화되면서 여성으로 바뀐 게 되게 매력적이었고, 오히려 그래서 더 신선하게 느껴졌어요. 맞아요. 그리고 한아름 선생님, 오리를 출몰시킨 한아름 선생님이 여기 드라마에서는 되게 의외의 역할을 맡아서 그분의 어떤 정체가 마지막 6화에서 살짝 드러나곤 했었는데, 그런 식으로 조금씩 변형을 가한 게 좀 재밌더라고요. 맞아요. 그렇게 좀 저는 되게 강력한 존재감을 펼치시는 배우가 연기할 거라고 사실 생각하지 않았거든요. 맞아요. 근데 굉장히 강력하고 뭔가 훨씬 더 감추어져 있는, 베일에 감추어져 있는 인물처럼 그려져서 시즌2에서 활약이 대단할 것 같다. 시즌2가 나와야 되는데. 나오겠죠. 그쵸. 지금 막 1, 2위를 비밀의 숲과 다투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꼭 나왔으면 좋겠고. 군데군데 계속 등장하는 오리들이 너무 귀엽죠. 본인 얘기하는 건 아니고요. 반가웠어요. 반가웠고, 저는 그 이경미 감독이 가지고 있는 괴기스러운 면이 있는데, 그게 몸이 좋아진다? 내 몸이 좋아진다? 내 몸이 좋아진다. 체조할 때도 그렇고, 후반부로 가면은 약간 사람들이 뭐에 홀려가지고 교직원 회의 시간에 다 웃고 있고 너무 무섭게 웃고 있는 장면들이 있는데, 그게 이경미 감독이 너무 이렇게 좀 괴기스러운 면이 있으니까 거대 자본을 받아서 만드는 이 드라마에 이 감독의 특징이 잘 반영되지 않으면 어떡하지? 라는 걱정을 좀 했거든요. 근데 걱정이 다 파괴될 정도로 역시 자본이 짱인가 싶기도 하고. 그니까요. 그 감독만의 개성이 하나도 죽지 않고 정세랑님의 이 서사와 너무 잘 어울리게 되어 있더라고요. 맞아요. 너무 좋았어요. 음. 그리고 배경음악 너무 좋았어요. 그 음원 안 나오나요? 약간 중독성이 있어요. 네. 괜히 막 샤워하면서 혼자 따라 부르게 되고. 저는 방금 전에 구지가 그 학교 체조 얘기를 해가지고 계속 지금 머릿속에 맴돌고 있나요? 네, 그 웃음 체조가 자꾸 머릿속에 겨드랑이 치면서. 네. 초반에 1, 2화를 볼 때는 이게 좀 불친절한 방식으로 책을 읽지 않은 사람들에게 다가가면 어떡하지? 근데 저는 불친절하다고 좀 생각하긴 했어요, 사실.
그러니까 그 보건교사 아는 형을 읽지 않은 분들에게는 그러니까 세계관 설명이 좀 이게 오지랖일 수도 있지만 네. 조금 불친절한 편이다라는 생각은 들었어요. 저도 살짝 1화 볼 때 그 염려가 들었었고 그래서 근데 후반으로 갈수록 그 드라마라는 게 이제 축적이 되면서 아 이게 그 얘기였구나 뭐 이런 식으로 이해가 될 수 있는 부분들이 있을 텐데 저의 팬심으로서의 염려는 사람들이 1, 2화만 보고 포기하면 어떡하지? 라는 생각이 좀 들긴 했었어요. 그쵸. 근데 또 어떻게 생각해보면 아무 생각 없이 그냥 클릭을 했으면 세계관에 몰입하지 못할 수도 있는데 홍보를 많이 했잖아요. 네. 넷플릭스가 어마어마하게 광고를 많이 한 걸로 아는데 맞아요. 거기서 보면 뭐 아는 형이 그 장난감 칼과 뭐 장난감 총 이런 걸 들고 다니면서 눈에 보이는 그 젤리피쉬 같은 애들을 처단한다라는 게 계속 예고편이나 이런 걸로 끊임없이 보여졌었기 때문에 또 괜찮나? 라는 생각도 들면서 그래도 조금 불친절한 것 같기는 한데 라는 생각도 들고 양가적 감정이 왔다 갔다 하네요. 그럴 수도 있어요. 맞아요. 근데 어쨌든 확실한 건 6편까지 완결된 시즌 1을 보시면 너무 좋을 거라는 거. 그쵸. 그리고 남주혁 배우가 너무 찰떡이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책에서는 좀 나이 든 아저씨잖아요. 그래서 어울릴까 생각을 했었는데 어울리더라고요. 그리고 매력 연기 있게. 너무 잘하시더라고요. 맞아요. 저는 그 맥켄지가 이렇게 남주혁 배우를 이렇게 한번 스탠드 같은 데 앉아있을 때 이렇게 한번 끌어안잖아요. 축구 같이 하자고. 맞아요. 전 그 장면 할 때 거의 진짜 이건 너무 찰떡인데? 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때 연기가 정말 좋았어요. 기억이 나요. 그리고 지금 말씀하시니까 저는 맥켄지 역할도 정말 좋았어요. 맞아요. 되게 매력적인. 그리고 약간 조금 더 각색된 것 같은 그 맞아요. 배우에 대한 디테일 같은 게. 뭐 책에 비해서는 좀 덜 얄미운 느낌도 있고 재밌더라고요. 난 더 얄밉다고 생각했는데. 재밌는 캐릭터는 문소리 배우님. 책에는 없는 맞아요. 배역이었어요. 그래서 지금 굉장히 재밌고 많은 사람들이 빨리 더 많이 보고 입소문이 더 나서 빨리 시즌2가 나왔으면 좋겠다. 맞아요. 좀 열일을 해주시면 감사할 것 같고 시즌2부터는 진짜 책에 없던 얘기들이 새롭게 창조돼서 나올 것 같기도 해요. 그리고 책에 있었던 내용도 사실 다 안 다뤄졌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그런 이야기들, 그리고 일광소득에 대한 이야기는 조짐만 나오고 본격 서사는 시작되지 않았다고 생각되거든요. 그렇네요. 그런 이야기들이 다 다뤄지면 좋을 것 같아요. 이 정사랑님, 네. 그 소설도 써주셔야 되는데 바쁘시겠네. 네, 그렇게 우리가 되게 명랑한 히어로물을 본 거였었던 거잖아요, 그때는. 그쵸. 근데 이번에 시선으로부터는 또 이거 뭐라고 달라요. 해야 돼? 결도 달라. 같은 작가가 아닌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 정도였어요. 맞아요. 좀 비슷한 구석을 굳이 찾자면 구성 방식? 네. 맞아. 이런 방식을 좀 좋아하시는 것 같아요. 여러 가지 에피소드들이 뭉쳐서 하나의 이야기, 큰 이야기가 되는 걸 좋아하신다는 생각은 들어요. 맞아요. 피프티 피플 같은 경우도 다 낱의 사람인 것 같지만, 개개인의 사람인 것 같지만, 연결고리들이 읽다 보면 조금씩 나타나잖아요. 네. 그런 것처럼 이 소설은 훨씬 더 그게 촘촘하죠. 가계도를 중심으로 그려져 있으니까. 맞아요. 쭉 읽어봤는데 매 챕터마다 심시선이 어딘가에서 썼던 글이라던가 아니면 썼던 말 그쵸. 그리고 인터뷰? 들로 등장을 하는데 또 그때 목소리는 이 작가는 정말 다양한 톤을 가지고 있구나 라고 느낄 정도로 진짜 나이든 어떤 여성이 얘기를 해주는 것만 같은 실존할 것만 같은 글을 가지고 온 것 같아요. 평상시에 진짜 많은 사유를 하실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읽는 걸 너무 좋아하신대요. 역시 많이 읽어야 잘 쓰나 봐요. 그런 것도 있겠죠. 몰라요. 나는 안 써봐서 몰라.
그러면 우리 책을 좀 얘기를 해보도록 할게요. 네네. 뭐 먼저 딱 꺼내고 싶은 이야기가 있으신가요? 사실 제목을 일단 이야기를 하자면 네. 이 책을 읽기 전에는 이 책에 대한 사전조사라고는 정세랑 작가님이 썼다밖에 없었거든요. 그쵸. 그러고 샀기 때문에 다른 별로 그렇게까지 뭐 유명하지 않은 책이었다면 어떤 내용을 다루고 있는지 알고 구입을 해서 시선으로부터가 어떤 말인지 알았을 것 같아요. 근데 이 책은 정세랑 작가님이 쓰신 책이다 라는 것만 알고 샀기 때문에 이 시선이 중의적일 거라고는 한 번도 생각한 적이 없죠. 저도 없습니다. 네, 그래서 일단 그래서 이 책을 이야기할 때는 심시선과 시선에 대해서 이야기하지 않을 수 없다. 그렇다. 심시선이라는 등장인물이 나오면서 아, 제목이 그래서 시선으로부터구나. 그쵸. 첫 장을 넘기면 이제 가계도부터 딱 그려져 있고 시작한단 말이에요. 맞습니다. 그 가계도의 가장 위에 있는 사람이 심시성 가계도인 거죠. 목의 열통이 아주 뚜렷해요. 네. 그래서 이 시선으로부터가 우리가 일반적으로 그냥 심시선이라는 사람을 모르고 있는 상태라면 누군가를 바라보고 있는 그 눈길이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이 책을 읽고 나서부터는 중의적인 해석이 가능한 거죠. 그 시선도 있고 그리고 이 심시선이라는 사람으로부터 맞아요. 그런 중의적인 의미가 둘 다 있고 그리고 실제로 심시선이 시선으로부터 어떠한 삶을 살아왔는지가 되게 잘 나와 있잖아요. 진짜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불포에도 썼듯이 말하는 여성에게 사회가 던지는 탐탁지 않은 시선 그런 시선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한번 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좋아요. 심시선이 어떠한 시선을 받고 있는 거죠, 사실? 일단은 그 시절마다 좀 다를 것 같기는 한데 현대에 와서는 모던한 여성으로 재평가될 수도 있고 하지만 심시선이 살았던 당시에 또는 조금 젊었을 당시에는 뭔가 유명한 남성 예술가를 등에 업고 졸지에 본인도 유명해져 버린 팔자 센 여자, 맞아. 기센 여성. 맞아. 이게 그래서 카더라 같은 게 굉장히 찌라시 같은 게 어마어마하게 돌고 있을 맞아요. 그런 유명한 여자. 유명한 여자. 네. 그렇게 회자될 사람이죠, 사실은. 그렇죠. 그렇게 된 이유가 있잖아요. 있지요. 아까 줄거리 소개할 때도 얘기했지만 이 책에서 이 심시선의 가계도에서는 그 남자를 첫 번째 결혼으로 쳐주지도 않아요, 사실. 그게 참 좋더라고요. 네. 그러면서 온전한 이름을 다 얘기하지도 않고 M&M이라고 계속 얘기하잖아요. 맞습니다. 그것도 좋았어요. 이 M&M이라는 것은 아까 줄거리에도 소개가 되었지만 독일 맞나요? 하와이에서 우연히 만났던 천재 화가로 불린 사람인 마티아스 마우어라는 인물이었죠. 네, 맞아요. 근데 가족들 사이에선 그냥 M&M으로 불립니다. 그쵸. 이렇게 거장의 이름 같이 느껴지는 걸 끊임없이 불러주고 싶지 않은 마음이 드러나는 게 너무 귀여웠어요. M&M? 네. 근데 이건 M&M이라고 하면 사실 그 초콜릿이 떠오르죠. 맞아요. 그 초콜릿들은 무슨 쟁가 싶기도 하고. 이 심시선과 마티아스 마우어가 심시선이 젊었을 때 하와이로 가서 살게 돼요. 세탁 공장에서 일을 한다고 나와 있는데 그 공장에서 일을 하고 나면 트럭 운전을 하는 걸 즐겼다는 거예요. 그래서 트럭 운전을 하다가 어느 날 우연히 그냥 한가롭게 있던 마티아스 마우어를 차에 태우게 되었고 그게 인연이 되어서 두 사람이 같이 살게 되는데 여기까지만 보면 되게 낭만적으로 보이긴 해요. 하지만 전혀 낭만적이지 않았죠. 맞아요. 그렇지 않죠. 어떻게 보면 동양인 뮤즈라는 허울 좋은 이름을 더 씌울 수 있는 사람으로 심시선이 선택된 거죠. 그렇습니다. 네가 뭔데 선택해?
아, 진짜 너무 싫은데 우리는 그 남성 천재라고 불리는 예술가, 이를테면은 마티아스 마우어가 있으면 뭐 피카소도 그럴 수 있고, 그런 사람들을 보는 일종의 경외감 같은 게 있어요. 할 말이 많지만 하고 싶지 않은 할 기분이 말 드네요. 하나. 그리고 그 옆에 여성은 뭔가 장식품처럼 취급이 된단 말이죠. 그쵸. 그리고 끊임없는 가십의 재생산. 음, 근데 그 가십이 굉장히 자극적이고 불편한. 맞아요. 당사자라면 굉장히 치욕스러운. 이런 이야기들로 재생산되잖아요. 맞습니다. 근데 마치 그게 그 예술가를 훨씬 더 돋보이게 하는 역시 예술가들은 남달라 맞아. 라는 뭔가 허용적인 시선을 남성에게는 보내고 남성 예술가에게는 보내고 그 여자 옆에 있었던 다른 여자들에게는 약간 요부? 맞습니다. 음. 이름도 까먹었어. 마티아스 마우어, M&M. MMM으로 하죠. 이 M&M이 젊었을 때 심시선을 모델로 해서 그림을 그렸고, 그 그림에 별로 애착이 없는 심시선은 그냥 그거를 남겨두고 갔고, 하와이에. 그게 나중에 발견이 돼서 제목을 보니까 그 그림의 제목이 마이 스몰 퍼키 하와이안 티츠예요. 정말 싫어요. 그래서 아까도 제가 구지에게 얘기를 드렸지만 제목에 마이도 정말 싫고 직역 한번 해주세요. 나의 작은 활기찬 하와이안 티츠는 여성의 이 뭐라 그러죠? 그 가슴에 붙어있는 유두죠. 왜 버벅거리죠? 우리의 신체인데 왜 말하는데 너무 버벅거리냐고. 직독직해를 하라고 해서 나 좀 당황스러운데 어쨌든. 근데 이렇게 사람을 그려놓고 마이라는 말을 붙였다는 거, 거기에 스몰을 붙였어. 그리고 한국인인데, 엄연한 한국인 혈통인데 하와이언을 붙인 다음에 티츠라고 명명을 해? 이건 그냥 사람을 진짜 오브제로만 본 거죠. 맞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 심시선이 글을 써놓은 것을 한번 얘기해 드린다면 네. 읽으면서도 정말 어처구니가 없네요. 마우어는 전 세계가 자신에게 암시를 준다고 믿는 사람이었다. 지침을 주고 방향을 주고 영감을 준다고 말이다. 하필 그 경탄할 만한 길에서 차가 고장났고 그에게 도움을 베푸는 이는 그가 보기엔 신비해 보이는 동양 여자였고 심지어 그림을 그린다. 마우어가 여행 수집품처럼 나를 수집하기로 마음먹었던 것에는 나름의 맥락이 있었다. 라고 하면서 20세기의 여자들이 교육의 기회라는 말에 따라 나섰던 수많은 길들은 정말 교육에 닿기도 했고 위험한 나락에 닿기도 했다. 그럼에도 교육과 기회를 원했던 여자들을 생각하면 울고 싶어진다. 벌어질 일들을 하나도 모른 채 신문에도 나는 유명한 사람이니 좋은 사람일 거란 두 번째로 잘못된 생각에 사로잡혀 도박을 했다. 아, 너무 마음 아프지 않아요? 기억이 나네요. 네, 너무 마음이 아프고 너무 재수가 없고 M&M은 네가 뭔데 수집을 해, 씨. M&M은 이게 진짜 파편처럼 심시선이 얘기를 들려주는 걸로 나중에 딱 판단을 하면 징그러워요. 맞아요. 그리고 그런 이야기 나오죠.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심시선이 어떠한 시선을 받았는가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 M&M과 함께 지낼 때도 시선이 있었겠지만 이 땡땡이가 자살을 하잖아요. 그렇죠. 나 하나니까 대신 얘기해 주세요. 이 M&M은요, 심시선과 이제 동거인의 관계가 되어 있었는데, 심시선이 어느 날 어떤 그 모임에서 요제풀이라는 인물을 우연히 만나게 되고요. 이 요제풀이도 동양인의 피가 있는 사람이었죠. 약간 터키 계열? 그러니까 순수한 웨스터너는 아닌 거예요, 서양인. 그러니까 이 심시선과 요제풀이를 바라보는 시선이 사실은 사람들 속에 좀 조소가 있어요. 근데 이 둘이 눈이 맞았다는 표현은 정말 아니에요. 그쵸. 그리고 그 당시엔 실제로 아니었고. 네. 둘은 진짜 그냥 사람 대 사람으로 만나서 얘기를 나누는 친구 정도인데,
이 M&M은 이 둘 사이의 관계를 연애 관계다라고 치부하고 뒤에서 말들을 만들어서 요제프리를 그런 어떤 사교계에서 약간 퇴출시키는 방식으로 하고 갑자기 거기서 너무 당황스럽게 심시선에게 프로포즈를 해가지고 결혼을 하자고 갑자기 그러고요. 근데 심시선 입장에선 당연히 노죠. 왜냐면 그 전에 징그러웠던 일화들이 몇 개가 있거든요. 근데 이걸 거절하니까 이 마티아스 마워인 M&M이 자살을 해버려요. 그리고 뭘 남겼죠? 얘기해 주세요. 뭘 남겼죠? 전 재산을 누구에게 남겼죠? 근데 이게 딱 저희 얘기만 듣기로는 정말 사랑했던 거 아니야? 심시선한테 전 재산을 남겼으니까 그렇게 미화되기 너무 좋죠. 어떻게 보면. 그러니까 그쵸. 여론을 지락펴락할 줄 아는 사람이었던 거죠. 그러니까 무서운 사람인 거죠, 사실은. 그쵸. 그러니까 순수한 예술가라고 볼 수는 없고 사람들을 지락펴락할 수 있는 사람이었는데 근데 그 사람의 건강 상태가 사실은 장수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다는 거잖아요. 그쵸. 모든 게 다 계획적이었던 거지. 근데 사람들이 볼 때는 지고지순한 사랑을 하는 M&M이 저 동양 여자한테 홀딱 빠져가지고 순수하게 또 전 재산을 다 남기고 안타깝게 요절했다. 맞아요. 라고 이야기가 끊임없이 재생산되는 거죠. 맞아요. 그러니까 심시선은 천재 예술가를 죽게 만든 요부 같은 여성. 그쵸, 요부지, 요부. 그리고 이 마티아스 마워인 M&M은 정말 계획적으로 자살을 할 때도 사람들이 대로변에서 너무 잘 볼 수 있는 쪽으로 자기를 던져서 죽어요. 인생이 쇼맨십이야. 맞습니다. 끝까지 자기가 주인공이 되어야만 하는 그런 사람이었던 거예요. 행복했겠네. 네. 그런데 이러한 삶을, 근데 그 사이에 M&M에게 심시선이 어떠한 대우를 받고 있었는지는 사실 아무도 모르는 거죠. 그쵸. 그리고 끊임없이 심시선이 이야기해도 그 이야기보다 훨씬 더 자극적인 이야기들이 더 재밌고 더 좋으니까 소문은 발이 거의 없잖아요. 그렇죠. 막 날아다니는 속도로 확산이 되고 심시선은 끊임없이 그게 아니었다고 얘기를 해도 들어주는 사람이 없는 거죠. 맞습니다. 그러니까 심시선에게 돌아오는 시선들은 좋을 리가 없죠. 맞아요. 인생이 얼마나 고달팠을까요? 완전 타국이잖아요. 후반에 이제 독일에 가서 살게 되는데 하와이에서 이주를 해가지고 근데 거기서 이 M&M이 죽고 나서 심시선은 그래도 학위를 따서 가려고 심시선은 원래 화가였죠. 그런데 본인이 다니는 학교에 있는 교수들도 M&M의 동료들이야. 그러니까 거기서 학업하기도 얼마나 괴로웠겠어요, 사실은. 맞아요. 근데 그런 시선에게는 좋은 친구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쵸, 적지만 네, 버틸 수 있었고 살아남을 수 있었고 그래서 심시선으로부터 가계도가 형성될 수 있었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녀는 요제프 리와 결혼을 정식으로 하게 되었고 거기서 자식이 나오는데 바로 그게 명혜, 명은, 그다음에 명춘 이렇게 세 남매가 태어나게 됩니다. 근데 이 가게도 되게 재밌어요. 요제프리가 네. 뭐 이씨가 아니잖아요. 그쵸. 리가 그 L-E-E가 아니에요. 네. 그리고 한국인이 아니고. 아니죠. 그런데 자식들이 이명의 이명준인 게 너무 재밌잖아요. 너무 귀여워. 그리고 둘째는 심시선의 성을 따서 신명은이에요. 맞아요. 나중에 바꿨죠. 네. 너무 혁신적인 가게도 아닌가요, 사실? 그러니까요. 네. 사실 아이들의 이름만 봤을 때는, 그러니까 두 번째 대의 이름만 봤을 때는 요제프리는 약간 교포 같은 사람인가 보다 그렇죠. 라고 생각하기 너무 좋은데 역시 작가님 우리보다 한 수 위야. 여권으로 표기될 때는 아마 할 거예요. 네. 그래서 이름만으로도 굉장히 이미 사실 많은 이야기들을 함축하고 있는 거죠. 맞습니다. 요제프 리와는
뭐 전쟁같이 헤어졌다 이런 표현은 맞지 않는 것 같고요. 요제프리는 한국에서 적응을 결국 잘 못했죠. 둘이 한국으로 오게 되었는데 10여 년 정도 머물다가 다시 독일로 돌아가게 되고요. 그리고 심시선은 그 이후에 세 번째 남성 그리고 두 번째 남편인 홍낙환이라는 사람을 만나게 됩니다. 네, 그러면서 이제 경아라는 딸내미가 생긴 거죠. 그쵸. 그래서 이 남자와의 어떤 관계를 본다면 M&N은 아예 그냥 치부하지 않고요. 요제프리와 홍낙환 이 두 사람과는 동지적인 관계이기도 했어요. 그쵸. 육아 공동체이기도 하고 생활 공동체이기도 하고. 그쵸. 그래서 끊임없는 지지를 받고 도움을 받고 뭐 그런 아주 건전하고 건강한 관계였다고 볼 수 있겠죠. 그쵸. 그러면서 지금 생각나서 이렇게 인덱스 붙여놓은 부분 보면 예. 세 번째 에피소드였었는데 네. 질문자가 선생님은 그럼 세 분 중에 어떤 분을 가장 사랑하셨나요? 라고 질문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네. 여기 그러니까 끊임없이 아니라고 해도 많은 대중들은 M&M을 첫 번째 사랑이라고 생각하는 거지. 네. 근데 심시선이 마티아스는 스승이었지 사랑이 아니었다. 그러니까 어쨌든 마티아스가 영향을 준 거에 대해서는 거부하지 않는 거죠. 그렇죠. 그치만 사랑은 아니었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그리고 또 유머가 있어요. 뭐죠? 그런데 왜 나한테 세 사람밖에 없을 거라고 생각하죠? 지금 방금 구지가 해줬던 그 말과 연관돼서 후반 부분에 가면 손녀였던 이름 뭐죠? 우윤. 네. 우윤이 시선한테 그런 질문을 해요. 뭐, M&M을 안 만났다면 어떻게 됐을 것 같아? 라는 질문을 하는데, 그때 아까 말했던 것과 같은 맥락으로 심시선이 이렇게 대답을 해요. 마우어가 아니었으면 난 계속 세탁소에 있었을까? 언젠가는 벗어났겠지만 몇 년이 걸렸을 테고 아마 공부는 하지 못했겠지. 중략. 그 점에서 마우아를 만난 건 후회가 없어. 괴로운 방식으로 강렬했지만 가지 못할 세계에 가게 되었으니까. 이게 되게 심시선이 또 멋있는 지점이에요. 그렇죠. 저는 저 같은 경우는 어떠한 나쁜 일을 누군가에게 당하거나 겪게 됐을 경우 그 사람과 있었던 모든 기억을 지우고 싶죠. 네, 똥칠하는 경향이 있는데 네. 되게 객관화가 잘 되어 있는 거잖아요. 맞아요. 네, 이거는 나쁘고 나빴던 게 맞아. 그렇지만 저 사람이 나에게 준 좋은 영향까지 없었던 걸로 하지 말자. 왜냐면 그 좋은 영향은 나한테 나와서 나에게 자양분이 되어 있잖아요. 이것까지 부정하면 사실 내 삶 자체가 흔들리는 거잖아요. 진짜 그래요. 근데 심시선은 인정할 건 인정하고 앞으로 나아가는 여성이기 때문에 멋있을 수밖에 없죠. 그렇죠. 사실 약간 이데아 같은 느낌이 들기도 해요. 네, 그래서 이 심시선과 M&M의 관계 그리고 그 이후의 남편들 때문에 끊임없이 심시선의 어떤 작품관보다 그녀의 사생활로 인해서 더 많은 관심을 받고 비난을 받았던 그런 삶을 얘기해 봤었고요. 네, 그래서 사실 사람들이 시선에 자식들이 이혼을 한다든지 이럴 경우에 끊임없이 심시선 때문이다. 왜? 자식의 결혼이 실패한 게 왜 부모 잘못이야? 맞아요. 지금 구지가 한 말을 자식들도 똑같이 생각을 하는 거죠. 왜 사람들은 엄마 탓이라고 생각을 할까? 라고. 그러니까, 그리고 왜 누군가 근원을 밝혀야 되는 거죠, 꼭? 그러니까요. 뭐, 그렇게 속속들이 다 밝히면 뭐가 달라지나? 살림살이 좀 나아지십니까? 맞아요. 꼭 삶에 대해서 어떤 일이 벌어지고 나서 그 원인을 좀 모계에서 찾으려는 그런 경향도 좀 있는 것 같아요. 맞아요. 그래서 좀 여러 가지 생각이 들면서 그러한 삶을 근데 견디고 힘내서 살아온 시선이 남긴 것들이 너무 좋죠. 맞아요. 그 제목이 이제 시선으로부터잖아요. 그럼 이제 시선으로부터 해서 그 가계도를 쭉 내려가다 보면 직계 자식 이후에 이제 손자, 손녀의 얘기들도 아주 풍부하게 나오는데요. 어떤 얘기가
인상에 남으셨나요? 되게 귀엽고 아름다운 얘기도 많았지만 네. 안타까웠던 이야기를 한번 해보자면 네. 명혜의 첫째 딸 음. 박화수가 굉장히 마음이 아팠어요. 그쵸. 이 화수의 에피소드는 사실 그 가해자로부터 당한 일이라는 측면에서 시선이 겪었던 아픔과도 동떨어져 있지 않은 것 같아요. 네, 화수 이야기할 때 그 이야기가 나왔던 것 같아요. 어떤 자살은 가해이기도 하다. 맞아요. 정확히 마티아스 마우어의 얘기이기도 하죠. 네, 그리고 화수가 겪고 있는 일이기도 하고요. 그렇습니다. 이렇게 한 대를 걸쳐서 이렇게 그 3대의 여성이 느끼고 있는 어떠한 상황이 가해를 한 누군가가 오히려 자살을 함으로 인하여 또 한 번 가해를 하는 거죠. 맞아요. 화수가 겪었던 일을 살짝 얘기를 해볼까요? 네. 그냥 간단하게 이야기하자면 네. 직장 내에서 어떠한 일을 당했었던, 그러니까 거래처 사람이 네. 화수가 다니고 있는 직장에 와서 염산 테러를 한 거죠. 그렇죠. 그리고 네. 또 여성들이 있는 곳에서 여성들만 있는 시간에 뭐 맞아요. 이런 식이었던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제압할 수 있는 덩치를 가진 뭔가 그 사람보다 힘이 센 누군가가 없는 시간을 노려서 그 시간에 염산을 테러했는데 조준이 정확하지 않았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은 얼굴은 다치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근데 맞아요. 화수는 얼굴도 염산 테러를 좀 당했고 그리고 유산을 했잖아요. 이 일을 이유로. 겪고 나서. 그래서 좀 마음이 안 좋은데 근데 그때 사람들이 여론이 그때 또 이랬다는 거죠. 얼마나 갑갑했으면 염산 테러까지 했겠냐, 거래처 사람이. 네. 역시 대기업의 갑질. 약간 이런 식의 여론이 형성됐다는 거죠. 맞아요. 그런데 그걸 보고 있었던 어떤 내부자였을 거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 내부자가 우리 직원 중에 하나가 유산을 했다. 그 일을 통해서 이런 이야기가 있고 난 이후로 사람들이 또 약간 여론이 돌아서는 장면이 나오잖아요. 맞아요. 그리고 기업이 마치 그걸 홍보물처럼 그런 식으로 여론을 뒤집어요. 기사를 내서. 근데 그걸 봤을 때 진짜 그 정도의 상황이 돼야만 또 피해자가 이해를 받을 수 있나? 그리고 화수는 그 사건에서 당사자임에도 불구하고 마치 저 멀리 제3자인 것처럼 그냥 있고 주변 사람들이 화수의 소재를 가지고 막 기사를 만들고 이런 식으로 하니까 더 소외감을 느끼는 거죠. 맞아요. 근데 이렇게 친구들이 끊임없이 막 친구들이나 뭐 주변 사람들이 안부를 묻거나 또 간혹 그런 경우가 있다는 거죠. 뭐 그래도 눈을 안 다쳐서 다행이야. 빨리 치료를 받을 수 있어서 다행이야. 그 새끼가 다시는 널 해칠 수 없게 되었으니 따지고 보면 다행이야. 다 나쁜 뜻이 없죠. 마음은 알겠어요. 근데 화수가 폭발을 했다잖아요. 이게 55쪽에 나오는데 네. 아무것도 다행은 아니었어. 어떻게 다행이라는 말을 할 수 있어? 한 번만 더 다행이라는 말을 하면 다 안 볼 거야. 죽는 날까지 안 봐버릴 거야. 우리는 위로하면서 사실 이런 단어를 너무 많이 쓰고 저도 많이 쓰거든요. 최악이 아니었기 때문에 다행이었다라고 위로를 하는데 근데 저도 이거 보면서 그 생각 많이 했어요. 최악이 아니면 이 정도 일은 겪어도 된다는 얘기인가? 맞아요. 우리가 위로하는 방법을 잘 모르는 것 같아요. 저도 그렇고. 그래서 이거 보면서 저도 근데 뭔가 되게 힘들고 억울하거나 뭐 이런 일을 당했을 때 친구들이 이렇게 위로하면 그래도 지금 내가 슬프고 힘들고 그런 것들은 사라지지 않고 당연히 남아있는 감정이다라고 얘기했던 적이 있는데 그래서 이 장면을 볼 때 훨씬 더 마음이 아팠어요. 근데 또 그럼 뭐라고 위로해야 되지? 좀 더 풍부한 언어가 필요하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맞아요. 그 화수도 이제 다양한 사람들로부터 시선을 받고 있는데 이런 화수의 입장이 참 난처한 게 사람들은 힘든 거 알아. 좀 시간을 갖고 천천히 좀 회복을 해. 라고 하면서
여유로운 척 하지만 사실 주변 사람들이 제일 조급해요. 빨리 괜찮아지길 바라는 거지. 그렇죠. 그래야 자기들이 덜 불편하거든. 그러니까. 근데 이게 누군가 이렇게 정해진 게 아니잖아요. 우리가 누군가가 돌아가시거나 뭐 이랬을 때는 쉴 수 있는 공적인 법적 뭐 휴일 시간이 있는 건데 내가 애도하고 내가 어떠한 슬픔에서 딛고 일어나는 시간은 개개인이 다 다를 수 있잖아요. 맞아요. 근데 우리는 그걸 사실 인정하지 않죠. 그렇죠. 우리가 겪어보지 않은 일이기 때문에 얼마나 힘든지를 모르는 거죠. 맞아요. 그러니까 짐작만 할 뿐이죠. 그리고 사실 그런 생각할 때 있거든요. 저도 어떤 직장에서 어떠한 일이 생겼을 때 우리 부서 일만 아니면 돼. 라는 생각을 가끔 하는데 그런 생각을 하는 제가 참 이러면 안 될 텐데 라는 생각을 또 같이 하긴 하지만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런 경우도 있잖아요. 타인의 불행을 보면서 자신이 위로받는 경우도 있거든요. 내가 맞아요. 저 일을 당하지 않아서 다행이야. 맞아요. 라는 감정이 저한테 있는 거죠. 그러니까 다른 부서한테 저 일이 갔으면 좋겠다. 라고 생각하는 게 일종의 비슷한 마음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 같은 경우도 보면서 사람들이 화수를 보면서 정말 다양한 얘기를 했을 거고 그 이야기는 화수도 상상할 수 있는 이야기였기 때문에 훨씬 더 기분 나쁘고 힘들었겠다. 맞아요. 그리고 이제 가족들, 제가 읽기에는 주변의 가족들이 그래도 끈기 있게 잘 기다려주는 것 같다고 느꼈는데 화수는 남편이 있잖아요. 상헌이라는 남편이 있는데 사실 진짜 힘들죠, 남편의 입장에서도. 근데 읽다 보면 처음에 읽을 때는 상헌이가 너무 애 같아 보이는 거예요, 저는. 그러니까 상헌이는 좀 이렇게 좌절하고 왜 화수가 빨리 회복되지 않는 건지 왜 내가 그 염산을 뿌린 놈 때문에 나까지 피해를 입어야 하는 건지 이런 식으로 얘기를 나오길래 아, 상헌 이 사람 너무 어려 보여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두 번째 읽을 때는 상헌이의 마음도 이해가 가기는 갔어요. 같이 피해를 받은 거죠, 사실. 그렇죠. 같이 피해를 받은 거죠. 피해의 정도는 다르고 피해의 당사자는 아니겠지만 근데 또 자식을 잃은 것도 맞잖아요. 그렇죠. 상원이도 상원이 나름의 상처가 있었던 거죠. 그렇죠. 이게 사실 온 가족을 테러한 거죠. 맞습니다. 한 가족의 구성원을 테러했다는 것은 온 가족의 삶을 휘저어 놓은 것 같거든요. 근데 이제 후반부에서야 이제 상원이의 목소리가 나오는데 나중에 이제 거의 끝부분에 화수랑 상원이가 나누는 대화가 저는 되게 솔직하고 좋더라고요. 뉘앙스가 어땠죠? 그러니까 화수가 기다려줄 수 있어? 라는 식으로 이제 얘기를 하는데 상원이가 당연히 기다려줄 거면서 금방 대답은 하지 않는 그런 느낌으로 끝났는데 좋더라고요. 그냥 두 사람 다. 그리고 화수한테 되게 지수라는 동생이 너무 좋아요. 네, 정말 매력적인 동생이죠. 내가 되고 싶은 그런 인간이야. 이런 다정함을 가지고 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리고 그러한 개방성을 가지고 싶다. 그리고 뭔가 완충제 역할을 끊임없이 해주잖아요. 약간 맞아요. 하수가 고통을 받고 있으니까 내가 거기서 스티로폼과 같은 완충제 역할을 해주는 사람이 돼야 되겠다라고 결심하는 것도 굉장히 다정하면서도 결단력이 있어서 좋죠. 맞습니다. 그래서 화수를 테러했던 이 염산 테러를 했던 김인철이었던 것 같은데요. 이 김인철이 감옥에서 자살을 해버리는 바람에 화수와 시선 둘 다 정말 안타까운 일을 당하게 되죠. 그쵸. 그러니까 사실 우리가 법치국가에 살고 있기 때문에 내가 원하는 만큼의 처벌은 할 수 없을 수도 있고 그런 경우가 많죠, 사실은.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당한 벌을, 그러니까 주어진 벌조차도 다 받지 않고 받기 전에 자살한다는 것은 더 큰 상처를 피해자한테 한 번 더 주는 거거든요. 맞아요. 그래서 아까 그 얘기했었던 어떤 자살은 가해가 될 수도 있다.
라는 거. 한 번도 그런 식으로 생각해 본 적이 없었는데 강렬한 문장이었던 것 같습니다. 왜 저희 미투 아, 사건 같은 경우를 보면 뭐 배우라든지 시장이라든지 이런 분들이 자살해버리셨잖아요. 자살해버렸잖아요. 가해죠. 더 큰 가해죠. 왜냐하면 피해자가 피해자일 수 없게 만들고 자살한 거잖아요. 명백한 가해죠. 참 안타까웠습니다. 결국 피해자가 자신의 목소리를 어떻게 내보기도 전에 정말 엄청난 이슈에 의해서 묻혀버리는 그런 일들이 벌어져 버렸죠.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그런 일들이 저희 지금 살아가고 있는 21세기 한국에서 발생하고 있다는 거죠. 심지어 이 시선으로부터가 더 먼저 출간이 되었어요. 최근 그 사건 이전에. 그래서 그걸 보면서 참. 그리고 이 책에서도 그렇잖아요. 어머니가 그런 일을 겪었고 자기 딸이 그런 일을 겪는 거잖아요. 그렇죠. 명희의 입장에서. 그러니까 세대가 바뀌었음에도 불구하고 반복되는 이러한 가해들. 그리고 이러한 가해에 침묵하고 동조하는 사회. 침묵하면 그래도 다행이지. 라는 마음이 들 정도로. 그 침묵하면 그나마 다행이지 라는 것과 또 연계해서 또 에피소드가 저는 기억나는 게 규림과 해림 남매가 등장을 합니다. 규림과 해림 남매는 아마 경아의 자식들이었던 것 같아요. 네, 맞아요. 규림이 오빠, 그 다음에 해림이 여동생이고요. 근데 이 규림 얘기를 좀 해보고 싶은데, 규림이는 말수가 그렇게 많지 않은 고등학생이에요. 그래서 하와이에 가서는 신나게 서핑을 즐기곤 하는데, 잠수도 하고, 이 친구는 지금 고민이 있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친하게 지냈던, 이성 친구인 한빛, 이라는 아이와 지금 연이 끊어졌어요. 근데 그게 또 어떤 일이 있었냐? 규림이와 한빛이 그리고 도영이라는 남학생 셋이서 같은 학원을 다니게 됐고 엄청 친하게 어울려 다녔는데 한빛이는 되게 분명한 스타일이에요. 그러니까 말을 잘하는 여자아이인 거죠. 근데 우리가 아까도 말했지만 말을 잘하는 이 여성에게 느끼는 불편함이 있었던 거죠. 아이들 사이에서도. 야, 이게 세대를 거쳐도 있다는 게 정말 끊임없이 우리가 어른들이 하는 행동을 보고 아이들도 학습하고 있다는 거거든요. 기성세대의 잘못이에요. 네. 그래서 도영이는 복수를 하고 싶었던 것 같아요. 근데 대놓고는 못하고 남학생들만 있는 채팅방을 만들어서 거기에 한빛이의 얼굴과 그 다음에 이 선정적인 어떤 여성의 몸을 합성해서 그 방에 올리는 거죠. 근데 이게 어찌어찌 하다가 한빛이가 알게 되는 거예요. 근데 이거를 규림이는 전혀 몰랐어요. 그 채팅방에 너무나 많은 메시지가 올라와서 알람을 그냥 꺼놓는 거죠. 그리고 나서 보니까 어느 날 한빛이에게 엄청난 부재중 전화가 와 있고 전화를 해봤더니 한빛이가 소리를 막 지르는 거죠. 그래서 너 정말 나쁘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였죠. 맞아요. 근데 그러면서 이제 사이가 갈라지는데 그 부분을 읽어드리려고 할게요. 규림이가 지금 생각하는 부분이에요. 네. 한빛이가 그 전에 뭐라고 말하냐면 그냥 나는 지난 몇 년간 너희랑 이 좁고 창문도 없는 방에 갇혀 있었던 게 너무 더러워 죽겠어 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자 규림이의 생각이 한빛은 그렇게 느낄 수 있다. 규림은 자신의 해명이 힘도 없고 중요하지도 않음을 이해했다. 화수에게 일어난 일을 알았기 때문이다. 그 죽은 남자가 사촌 큰 누나에게 염산을 던졌을 때 가해자가 피해자인 척 할 때의 역겨움을 온 가족이 똑똑히 이해할 수밖에 없었고 규림 자신은 도저히 같은 짓을 할 수 없었다. 가해와 피해의 스펙트럼에서 스스로가 가해에 더 가까웠음을 인정해야 했다. 방전된 배터리와 나쁜 타이밍 이전에 멍청하고 멍하게 방조하고 있었음을 말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얘는 그래도 좋은 어른이 될 수 있겠다.
엄청 객관적이지 않아요? 네. 어. 그러니까 분명히 누군가에게 상처를 준 것도 맞고 잘못한 게 맞지만 이 정도의 자정작용을 할 수 있으면 어른이 되었을 때는 똑같은 일에 두 번 다시 휩쓸리지 않겠다라는 생각이 드네요. 맞아요. 우리 N번방 사태를 또 겪었었잖아요. 본 사람들은 억울해하는 막 목소리도 있었잖아요. 난 보기만 했을 돌았나 봐. 뿐인데. 진짜 근데 그 말이 도라이들인가? 얼마나 무책임한 말이냐고요. 맞아요. 사실은. 그리고 그걸 보기 위해서 절차가 굉장히 복잡하고 힘들다면서요. 그러니까요. 아니 내가 그냥 뭐 쇼핑몰 들어가듯이 클릭 잘못해서 들어가는 게 아니었던 거잖아요. 근데 뭐래. 그러니까 근데 그 방에서 그런 게시물이 올라온지도 몰랐었던 규림이도 이렇게 얘기를 하고, 그러니까 규림이는 이제 자기의 행동을 반성하는 거죠. 내가 그 방에 그냥 나왔다면 또는 그런 행동을 하는 친구들에게 쓴소리라도 한번 했었다면 근데 그냥 안 한 거죠. 그리고 그 이야기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그 도영이. 도영이가 어떤 아이였는지에 대해서 약간의 평가 이야기하는 부분에서 네. 뭐 연예인이라든지 이러한 대상들에 대해서 되게 세게 얘기한다든지 그런 가십을 좋아한다든지 이러한 모습들을 보아왔었다. 그리고 그것에 대해서 지적한 적이 없었다. 그러니까 근데 그런 말을 꼭 하는 한 무리에 그런 말을 좋아하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있어요. 그래서 그런 사람들이 있는 또 단톡에서는 또 그런 이야기를 주도적으로 또 이끌어가는 사람이 있단 말이에요. 근데 불편해도 누구 하나 그 사람한테 연예인 얘기 그만하지? 라고 한다든지 이거 좀 과한 것 같아 라고 얘기하지 않는다는 거죠. 그렇죠. 왜냐면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은 그 무리를 약간 주도하는 사람이고 그 사람에게 그렇게 얘기했을 경우 되게 도덕적인 척하네 라는 반응이 돌아오는 것을 아마 끊임없이 규림은 학습해 왔을 거예요. 맞아요. 사춘기 시기에 그렇게 올바른 얘기를 하는 걸 되게 쑥스러워하잖아요. 쑥스러워하고 그 무리에서 떨어져 나갈까봐가 더 두렵기 때문에 얘기하지 않기도 하고. 그렇죠. 근데 이거는 성인이 돼도 똑같은 것 같아요, 사실은. 맞아요. 야, 니네 이렇게 하는 거 진짜 잘못된 거고 폭력이야. 라는 이야기를 할 때 못 들은 척 한다든지. 분위기가 싸해진다든지. 지나치게 네가 도덕적이야. 너 왜 거기서 그런 얘기해서 분위기 깨? 라는 이야기 저 진짜 많이 듣거든요. 이 방송을 할 자격이 있어. 저는 이 얘기 보면서 그 생각이 나긴 했었는데 저 같은 경우는 욕설을 진짜 많이 하는 단톡방이 있어요. 친구들 중에. 그래서 나는 이런 욕설 들을 때마다 굉장히 불편하다. 그러니까 근데 욕이라는 게 약간 그렇잖아요. 장애가 있는 분들을 고정화하는 발언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네. 그럼 나 혼자 똑똑한 척 한다라는 분위기가 되고 그리고 모두가 종교인이 아닌데 종교 얘기를 하고 그렇게 하는 것은 폭력적일 수 있다라는 이야기를 종교인에게 할 경우에 너 분위기 왜 그렇게 만들어? 라는 이야기를 오히려 듣는 거죠. 그러니까 그들이 그런 분위기를 만드는 건 괜찮고 내가 거기에 근데 이건 조금 조심해줘야 될 문제 아니야? 오히려? 라고 했을 경우 그거 나는 안 불편했어 라고 발 빼는 사람들이 너무 많은 거죠. 그래서 왜 장애인 비하하는 말들을 끊임없이 하는 거에 대해서 불편하다고 얘기하면 안 되고 왜 비종교인들이 있는 곳에서 종교인들이 노래 부르는 것을 소음이라고 얘기하면 안 되는가. 맞아요. 참 힘들죠. 분위기에서 그 말을 한다는 게. 그래서 이 한빛이 명백한 피해자인데 한빛이 그렇게 전화통화가 처음으로 연결됐을 때 사건이 벌어지고 규림이가 나는 몰랐어 라고 말하는 것 자체가 얼마나 큰 상처가 됐을지 짐작이 가요. 맞아요. 그 말을 원한 게 아니잖아요, 사실은. 잘못했다. 내가 좀 더 처신을 잘했어야 됐다. 이렇게 일이 커지지 않게 만들었어야 됐다. 그런 중재자 역할을 내가 할 수 있었는데 못한 거 미안하다라고 해야죠. 그런데 정말 거기서 본인도 잘 몰랐겠지만 나는 몰랐는걸? 이라고 말하는 게
참 우리 사회에서 또 얼마나 쉽게 통용되는 변명인가. 그쵸. 근데 모르는 것도 잘못이 된다라는 것을 우리가 여러 번 얘기를 했었죠. 아, 그렇습니다. 어쨌든 세대에 걸쳐서 이런 일들이 계속 벌어지고 있는데 그 외에 뭐 또 기억나시는 에피소드들이 있으셨나요? 지금 조금 심각하고 안타까운 이야기들을 많이 했으니까 네. 조금 귀여운 얘기 하나 하자면 심시선이 굉장히 많은 여성들로부터 또 환호를 받기도 한단 말이에요. 맞아요. 그러니까 가십의 대상으로 삼는 여성들도 있어요, 분명.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매력적인 여성이다, 진취적인 사람이다 라고 생각해서 그렇게 여성들이 김치를 보낸단 말이에요. 전국 각지에서 김치가 오기도 하고 그리고 뭐 사돈댁에서도 반찬을 막 보내주기도 하고 그런데 심시선 같은 경우는 전통적인 어머니상이 전혀 아니잖아요. 맞아요. 사실 그럴 필요도 없고 그러니까 그렇게 반찬을 먹긴 했는데 돌려줘야 된다 라는 생각을 잘 못하는 거죠. 근데 이 이야기를 사위가 어렵게 꺼냈더니 너무 당황하면서 빨리, 그치, 어떻게 보면 예의가 없는 행동을 한 거잖아요. 그래서 빨리 반찬통을 막 돌려주려고 막 반찬통을 꺼내서 바리바리 챙겨주셨는데 단 하나도 자신의 집에 반찬통이 없었다. 이 부분이 되게 귀엽고 재밌었어요. 누군가는 되게 뭐야 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이 가족들은 엄마답다 라고 얘기를 하죠. 맞아요. 그리고 그 명준이의 에피소드도 귀여운 부분이 있었다고. 맞아요. 여기서 사실 우리 시선으로부터 해서 크게 에피소드가 그려지는 사람들은 대부분 여성들인 것 같아요. 좀 주목받는 에피소드들은 여성들이고 또 여성이 많고. 근데 3녀 1남 중에 1남이잖아요. 그 1남인 명준. 네, 명준이가 끝쪽에 이런 에피소드를 얘기하는데 너무 귀엽더라고요. 읽어드릴게요. 네. 유학 가기 전에 엄마랑 산책을 자주 했단 말이야. 그때 부암동에 개 키우는 사람들이 많았지. 여전히 개 키우기 정말 좋은 동네고. 어느 날 거의 곰만하게 커다랗고 북슬북슬한 개가 조그만 요크셔 테리어가 오는 걸 보더니 한 20m 앞에서부터 납작 엎드려 꼬리를 살랑살랑하며 기다리더라고. 인사하고 싶은데 자기 덩치에 요크셔 테리어가 겁먹을까봐 미리 몸을 낮춘 거지. 엄마가 그 장면에 감탄하면서 나한테 그런 남자가 되어야 한다고 그랬어. 라면서 근데 어린 마음에 굉장히 기분이 나빴대요. 누나랑 경아한테는 뭔가 더 진취적이고 좋은 말들을 해주는데 나는 동네 개를 닮으라고 하다니. 그리고 그렇게 혼자 또 그렇게 생각했다잖아요. 그 개가 암컷일 거다. 수컷이 젠틀할 리가 없다. 그래서 주인한테 물어보기까지 했대요. 그러나? 수컷이야. 중성화도 안 되어 있었대. 근데 이 장면이 너무 좋았어요. 그러니까 왜 좋냐면 우리가 그런 얘기 하잖아요. 차이는 분명히 인정을 하되 차별은 하지 말자. 그러니까 다른 건 다른 거고 근데 여기선 다른 걸 확실하게 인지한 걔가 동일한 선상에서 다른 걔를 눈맞춤을 하는 거잖아요. 네. 근데 우리는 이 사회에서 다름을 인정하지 않고 완전히 동일함만 주장하고 이렇게 되니까 대화가 애초에 안 되는 경우가 있거든요. 네. 근데 다름을 인정하는 장면을 아들에게 가르치는 이 심시선이라는 게 너무 좋았죠. 그렇죠. 그것도 강아지 2마리가 등장해서 때마침 묘사되는 그 부분이 더 절묘하게 다가오는 것 같아요. 그치, 친구가 되고 싶으면 훨씬 더 덩치 크고 힘을 가진 사람이 맞추어야 되는 게 맞는 거지. 그렇죠. 이 부분이 만화 같은 걸로 좀 제작이 되면 참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도 하고요. 교육적으로. 맞아요. 그림을 또 내가 잘 그리면 그려라도 보겠는데 그림의 소질이 1도 없어가지고. 저는 대부분의 에피소드들이 다 재밌어요. 정말 다 재밌고
귀엽고 사랑스러운 것들이 적절히 다 섞여 있는데 저는 기억에 남았던 게 지수라는 친구가 하와이에서 체이스라는 또 친구를 만나게 되잖아요. 근데 초반에 이 체이스와 지수 사이에 뭔가 핑크빛 기류가 흐를 것만 같거든요. 그런데 그 후반 부분에 펼쳐지는 이 둘의 얘기를 보면 반성을 제가 많이 했죠. 나는 왜 이런 서사에 이렇게 익숙해서 그런 것을 기대하고 있었는가. 그치. 한국 드라마에는 성별이 다른 성인이 나오면 걔는 연애를 하거든. 아, 이런 건 이제 반전으로 남겨두고요. 근데 이미 다 준 것 같은데요? 근데 작가님은 이걸 반전으로조차 안 썼을 수도 있는데 그냥 나 혼자 반전이었던 거지. 그래서 더 좋았어요. 저는 그 둘 사이의 관계가 마지막에 이제 지수가 심시선을 위해서 선물을 되게 정말 귀여운 선물을 준비하잖아요. 근데 그러고 나서 이 체이스랑 지수가 포옹을 하는데 그 장면이 너무 좋더라고요. 맞아요. 그리고 이 이야기가 사실 지금 생각해보면 우리가 출발점을 얘기를 안 했는데 네. 심시선이 사망하고 나서 10주기가 되는 해에 하와이에서 제사를 지내자. 근데 제사는 지내지 마라. 라는 게 유언이었다는 거죠. 그렇죠. 근데 왜 굳이 지내야 하냐라고 했더니 우리식으로 그냥 한번 기리는 시간을 갖자. 뭐 음식을 하거나 뭐 이러자는 게 아니라 엄마한테 주고 싶은 선물 같은 것들을 각자 하와이에서 차도 3대나 빌리고 각 가족마다의 차와 그런 게 다 따로 있는 거죠. 맞아요. 원래 이런 대가족이 해외여행 가면 큰 차, 카렌스 같은 거. 그런 거 빌리고 그 다음에 진짜 에어비앤비로 온 가족이 정말 한 집에서 잠자고 막 이래야 될 것 같은 곳을 빌리잖아요. 근데 전혀 그런 모습을 안 보이면서 각자의 맞아요. 시간을 보내다가 뭐 마지막 날 그렇게 엄마한테 주고 싶은 선물을 챙겨오는 거. 하와이에서 의미 있는 무언가를 찾아오는 거. 그 과정을 읽어보시는 게 되게 재밌으실 거예요. 각자의 목소리를 통해서. 그래서 이 소설은 사실 그 과정들을 보면서 그걸 선택하는 과정에서 심시선과의 에피소드, 맞아요. 개개인의 심시선과의 에피소드, 그리고 그 이야기를 함으로 인하여 자기의 과거 이런 것들이 계속 끊임없이 나오는 거죠. 맞습니다. 그래서 넷플릭스에서 이제 아는 형이라는 드라마가 만들어졌는데 저는 이번에 읽으면서 이 책도 드라마로 만들어줘도 재밌을 것 같아요. 이건 약간 좀 따뜻한 이야기로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유쾌하고 따뜻한? 맞아요. 그래서 이것도 한번 만들어지면 좋을 것 같은데? 라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너무 좋죠. 그렇죠. 불편 포인트 얘기를 정리해 볼까요? 네, 저희 불편 포인트가 적극적인 여성이기보다는 현모양처가 최초의 여성이 화폐 모델이 되는 나라에서 말하는 여성에게 던지는 사회의 탐탁치 않은 시선이 불편하다. 네, 라고 했었죠. 네. 세월이 흘러가면 네. 그러니까 우리 다음 세대에서는 탐탁지 않은 시선이 좀 없어질까요? 그걸 바라고 저희가 마이크 앞에 앉아 있는 거죠. 사실은 우리 책임인데. 그러면서 저도 그 생각을 했어요. 나도 말하는 여자를 볼 때 그런 시선을 던진 적이 없는가를 끊임없이 반성해 봤어요. 있더라고요. 맞아요. 저도 있어요. 그리고 얼마 전에 공익방송이라고 해야 되나? 공익 광고로 네네. 담배 광고하는 거 혹시 보신 적 있으세요? 담배가 아니지. 담배를 피지 말자. 네, 봤어요. 노담. 아니요? 그건 안 봤는데. 학생들이 나와요. 여학생이 나오는 광고가 있고 남학생이 나오는 광고가 있어요. 근데 남학생은 토론하고 네. 약간 막 이런 식이에요. 그러면서 나는 이런 걸 하지 노담입니다. 그러니까 담배를 피지 않습니다라는 이야기예요. 근데 여학생은 화장을 열심히 해요. 나 화장하고 이렇게 꾸미고 이런 거 좋아하지만 나 담배는 피지 않습니다. 노담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굉장히 성차별적인 요소가 들어가 있죠. 그러니까 이 광고가 그러니까 여자 학생 편만 있어도
여론이 이상하게 형성될 수도 있는데 남녀로 이렇게 딱 나오니까 너무 차별적 시선이 도드라지는 거죠. 참 싫다. 그러니까 애초에 말도 안 하고 화장만 하는 이미지인 거지. 광고에서도 말하면 안 돼? 아, 참 싫다, 그 광고. 네, 그래서 엄청 여론이 이상하게 형성됐었는데 오히려 막 그런 거죠. 화장하잖아, 여자애들. 화장하니까 그렇게 하면 안 돼? 사실 있는 기반 그대로 한 건데? 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근데 매체는 자정작용을 좀 가져야지. 그리고 공익광고 하고 있는 시간인 거잖아. 근데 굳이? 라는 기분이 드는 거죠. 그렇죠. 그리고 화장만 하는 거 아니잖아요. 다양한 활동들이 있는데 왜 하필 광고에 굳이 그걸 선택하냐고요. 그래요. 우리가 화나는 포인트는 그건데 반박이 더 화가 나는 것 같아요. 그쵸. 그러니까 정말 우리는 대답할 가치가 없어서 대답을 안 하는 건데 그들은 네가 대답을 안 하니까 내가 논리로 이겼다라고 생각할 거라는 거죠. 맞아요. 아쉽네요. 그 부분이. 왜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 21세기에도 그렇게 정형화되어야 하는가, 아이들까지. 그래서 말하고 진짜 그런 책이 있었던 것 같아요. 뭐 말하고 설치고 뭐 까불어라, 뭐 여자아이들이라 막 이런 식으로 말하는 제목의 책이 있었던 것 같은데 여자들이 좀 더 까불고 설치고 말해야 된다. 그 말에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동의합니다. 그리고 모든 것에는 과도기가 있고 뭐 비판이나 비난을 혹독하게 받는 시기가 있기 마련이잖아요. 그런데 거기에 너무 주춤하거나 이러지 말고 불편한 부분이 있을 때 더 뭔가 당당하게 얘기할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맞습니다. 네, 그게 뭐 우리의 역할이겠죠, 뭐. 맞아요. 그러니까 말하는 여자에 대해서 시선이 탐탁지 않더라도 말을 하자라는 거. 맞아요. 그 시선을 이겨내야 우리가 또 시선으로부터 자유로운 삶을 살게 되는 거죠. 그렇죠. 시선이라는 게 사실 또 얼마나 공허한 겁니까? 네, 그러면 1대100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럼 저희 1대100 하려면 가위바위보 해야죠? 네, 가위바위보! 주먹을 내도 이길 수 있다. 제가 오늘 해주세요. 컨디션이 안 좋나? 저부터 하는군요. 그쵸. 네. 하려고 그랬어. 저는 뭔가 시선을 하려다가요, 겹칠 수도 있겠다는 불안감에 시절로 바꿨는데. 되게 저희 아픈 소설이 하나 생각나네요. 넘어가. 자, 시절. 우리는 보통 시절을 살고 어찌 보면 시절 안에서 갇혀서 사는 느낌입니다. 시절을 넘어서서 사고하고 행동하는 사람들을 보면 어쩐지 저는 놀라웠고 또는 때때로는 오히려 보는 내가 약간 쑥스럽기도 했었거든요. 하지만 시선과 같이 글로써 또는 작품으로서 시절을 뛰어넘은 사람을 보면서 생각을 고쳐먹게 되었는데요. 그녀의 뒷세대에 오는 사람들이 한 시절 이전에 살았던 그녀의 기운과 그래서 얼마나 많은 위로와 힘을 받고 있는지 이 책을 보면서 알게 되었기에 나는 이제 그런 그들을 좀 응원하고 싶어졌습니다. 오늘 잔뜩 힘을 줬네요. 좋아하는 소설입니다. 서점에 갔을 때 괜히 이 책이 1위가 아닌데 놓여 있으면 마음이 조금 아리더라고요. 그래서 그 배치를 흐트러뜨려 놓고 왔나요? 그건 좀 그렇고, 더 많이 읽고 회자되었으면 하는 소설이 되었어요. 네, 맞습니다. 구지의 1대100은 어떤 건가요? 네, 저는 마지막에 거의 이것에 대한 힌트 같은 말을 해버린 것 같은데, 저는 자유라는 단어를 선택했습니다. 시선으로부터의 자유를 꿈꾼다라고 우리는 관용어처럼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자유에는 근데 책임이 따른다고 하죠. 타인의 영역을 침해하지 않는 수준에서의 자유라면 마음껏 자유로워지고 싶다라는 마음이 들게 한 소설이었습니다. 보편의 속에서 살아가기 위해 타인이 이렇게 생각할 거라는 틀에 스스로를 가두지 않아도 된다. 자유롭게 날아도 괜찮다 말해주는 소설에게 위로받는 시간이었습니다. 네, 그래서 좀 그런 시선으로부터 자유로워지기 위한 나의 태도를 한번 생각하게 했죠.
좋네요. 네, 정말 정세랑 작가님이 이렇게 끊임없이 좋은 소설들을 창작해 주셔서 너무 행복합니다. 더 많이 읽고, 더 많이 얘기해 주는 게, 정세랑님을 위한 것 같으니까. 그렇죠. 저희가 거의 지금 빠순이들이거든요. 언순이라고 해야 되나? 혹시 아직 넷플릭스 드라마 안 보신 분들 있으면 도전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굉장히 저는 새로웠거든요. 정유미 배우도 진짜 새로운 얼굴을 좀 본 것 같아요. 그 드라마를 통해서. 그래서 여러모로 드라마도 책도 정세랑님의 것을 추천해 드리고 싶습니다. 네, 좀 더 지금 충분히 많은 사랑 받고 계시지만 세계로 뻗어나가는 정세랑 작가님이 되시기를 계속 끊임없이 응원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저희 다음 소설에서 다시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